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지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 현재 은행 금융 생태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또 혁신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쉽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계 소식들인데요.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GTX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 문제라든가 또 은행 건전성 지표에 좀 경고등이 켜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은행들의 새로운 시도들, 이런 다양한 맥락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기자님, 정부는 뭐 AI 인프라 이런 데 천조 펀드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인 GTX 신호선 투자 펀드 이게 회계 기준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9천억 원 규모 꽤 크죠? 이 GTX-C 인프라 펀드 투자건을 은행들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또 만기도 없고 환매도 금지된 그런 형태의 펀드거든요. 아, 만기 없고 환매 금지. 네.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의 가치 변동을 이걸 매 분기 손익에 바로 반영해야 하나, 이게 좀 불분명한 거죠. 아, 은행 입장에서는 좀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문제되면 곤란하니까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겠네요. 원래는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해서 당기순 손익 변동성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쉽게 말하면요. 그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 변동을 당장의 영업실적, 그러니까 단기 순손익에 바로바로 넣는 게 아니고요. 자본 항목의 일부로 일단 따로 기록해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적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아하. 근데 이제 기재부는 이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은 내렸는데 아직 금감원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최종 확인, 이게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주저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정부 정책이랑 이 회계 현실 사이에 약간 간극이 있어서 투자가 좀 막히는 셈이네요. 명확한 기준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런 외부 투자 문제 말고요. 은행 내부 건전성 관리에도 좀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4대 은행만 봐도요. 상반기에만 3조 원 넘는 부실 채권, 우리가 NPL이라고 부르죠. Non-performing loan. 이걸 정리했어요. 3조 원이요? 와, 액수만 보면 엄청 노력한 것 같은데요. 네, 액수만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의 어떤 손실 흡수 능력, 이걸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NPL 커버리지 비율. 네. 이게 오히려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그 NPL 커버리지 비율이라면 그러니까 은행이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그 부실 채권 대비 얼마나 충분한가 이거 보여주는 지표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 부실 채권을 판 것보다 새로운 부실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작년 말에는 평균 한 245%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6월 말에는 164%까지 뚝 떨어졌어요. 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 때문에 연체율이 자꾸 오르면서 신규 부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은행들이 충당금을 쌓아도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또 NPL을 너무 헐값에 팔자니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은행들 고민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 발등에 불도 꺼야 하는데 또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나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은행의 시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10년 동안 장기 성과 우수자를 포상하는 더 블루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요. 이건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분기 아니면 길어야 연 단위로 실적 평가하고 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완전히 깬 아주 파격적인 시도죠.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이라던가 아니면 앱뱅킹, 카드 같은 이런 소매금융 5개 분야에서 무려 10년 동안 꾸준히 성과를 낸 직원 50명을 선정했습니다. 단기 실적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장기적인 기여 그리고 그 꾸준함 자체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와, 10년이라니. 단순히 실적 숫자뿐만 아니라 그 10년간 쌓아온 어떤 영업 방식이라든가 고객 관리 노하우 같은 그런 무형의 자산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내부적인 변화 외에도 우리은행은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내재화 같은 미래 기술 투자도 언급했었죠. 아, 마침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네요. 신한금융 움직임도 좀 주목할 만하던데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준비를 공식화했다고요.
이거 아직 법제화 전인데 굉장히 발빠른 행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직 규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을 선점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체 배달에 당겨요 있잖아요. 아, 네. 땡겨요.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한번 시험해보는 기술 검증, POC라고 하죠. 거기에 착수했습니다. POC요? 아, Proof of Concept. 네, 실제 서비스 적용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정적인지 이런 걸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땡겨요 결제 테스트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결제 말고 다른 활용 방안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거대 은행이죠. MUFG. 여기 등하고 같이 국제 송금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효용성, 실용성 이런 걸 검증하는 프로젝트 팍스라는 것도 진행 중이고요. 또 뭐 KRWHB 이런 관련 상표도 한 21개나 추론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표까지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앞으로 은행권의 어떤 디지털 화폐 경쟁? 이게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부실 관리라는 발등이 불도 꺼야 하고 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먹거리도 준비해야 하고 참 은행들의 고민과 전략이 동시에 엿보이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금융 생태계의 도전과 혁신 관련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빠르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